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소설이었습니다. 현대소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면 일단 텍스트의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면 단위로 읽어내기가 조금 힘든 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넷플릭스 볼 때 한 문장 한 문장 인물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외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보면서 일단 인물들의 심리에 몰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진짜 슬프겠다, 와 진짜 열받겠다, 와 진짜 억울하겠다, 이런 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심리에 몰입을 하냐면 주인공의 심리에 몰입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작가가 세팅해 놓은 그 초점화된 인물, 그 주인공의 심리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악인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저는 현대소설 독해가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글을 읽어가면서 특정 인물의 심리에 같이 몰입하는 거죠. 함께 울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문장들을 외우려 하지 않고 장면 단위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인공이 자신과는 다른 어떤 속물형 지식인을 만났구나. 지금 주인공이 이 지식인에게 실망하고 있는 장면이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문장들을 어떤 나만의 언어로 요약하는 거, 장면 단위로 내가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다 읽었을 때 몇 개의 장면으로 기억이 나는 거죠. 맞아. 아까 주인공이 속물 같은 지식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 집으로 돌아가다가 노동자들을 만나는 장면, 이런 식으로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장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눠서 현대소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문학이니까 보기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1931년에 발표된 고향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현대소설에서 인물의 심리에 몰입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 힌트가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배경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점을 시사해줘요. 우리가 인물의 심리에 몰입할 수 있고 인물의 심리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단서가 된다. 31년도니까 일제강점기구나. 그쵸?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고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죠? 맞습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고향은 정말로 가고 싶은 곳, 돌아가야 하는 곳, 굉장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곳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31년에 발표된 고향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에 고향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눈물 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31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인물들의 심리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지문 속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도 좋아요. 그 어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기를 쭉 읽어봤을 때 세 가지의 군상, 세 가지의 인물형이 나타납니다. 지식인, 그쵸? 지식인 중에서도 지사형 지식인과 속물형 지식인입니다. 이 지가 뜻짓자인데요. 지사형, 뜻이 있는 인물. 다시 얘기해서 그 독립투사, 굉장히 큰 뜻을 마음에 품고 개인보다는 조국, 그쵸? 그런 어떤 돈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쫓는 그런 형의 인물을 지사형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식인 중에서도 지사형, 독립운동가형이 있는 것이고 속물형, 개인적인 실력, 개인적인 이득만 쫓는 그런 인물로 나누고 여기에 서술자가 초점한 주인공이 지사형 지식인이죠. 그렇죠? 주인공이 지사형 지식인이고 그 지사형 지식인이 만나는 상대방, 처음에 만나는 상대방이 속물형 지식인이죠.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우리 지사형 지식인인 주인공은 조국의 어떤 이제 조국에 대한 걱정, 이 주가 되는데 이 속물형 지식인은 어디에 취직하셨어요? 취직은 하셨어요. 돈은 벌어야죠. 돈은 벌어야죠. 요런 식의 어떤 굉장히 물리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실리를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물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답니까?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한대요. 선생님, 그럼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데요? 위에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고향 사람들과 고국산천이라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그러니까 이 반대말이 정신적 의미의 고향인데,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이야, 이 말은 진짜로 서울특별시의 어디가 고향이다 이런 진짜 물리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국의 광복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민족 공동체야. 그 민족 공동체,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로서의 고향을 얘기하는 게 이 지식인의 고향인 거고, 이 노동자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쵸, 한반도, 말 그대로 그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그 평평한 땅과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실제로 볼을 부빌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서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지식인은 국가, 조국으로서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물형은 색입니다. 식물형, 이 지사형 지식인과 속물형 지식인,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같은 경우는요, 고국산천, 그리고 고향 사람들, 이런 물리적 실체로서 가고 싶은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이런 말이 어려우면 앞에서 이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어떻게 꾸며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고,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인, 대립되는 개념인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이해함으로써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팁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이라는 말을 너무 저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이라는 말을 추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보기에서 기준과 근거를 찾아서 해석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장면 단위로 넷플릭스 드라마 보듯이 가보자는 거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생각에 잠겨있는 주인공이네요. 작은 따옴표니까. 부산 부두에 발을 올려 딛는 때마다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나에게 편안히 쉴 자리를 줄 리가 없다. 왜? 자, 그것을 바라고, 뭘 바라고? 편안히 쉴 자리를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나도 아니다. 그곳에는 여러 동무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무들은 나에게 당신만은 저편, 이 저편을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어떤 그 일본 편이죠. 일본 편, 내국노 편. 저편, 변절자들 편에 붙지 말고, 친일파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서 끼워주시오. 그쵸? 말 그대로 편안히 쉴 자리, 일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속물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그래,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자. 우리가 요 문장에서 지금 나오는 이 대사를 속으로 뱉고 있는 이 인물이 지사형 지식인이다. 지사형이라면 독립운동가형 지식인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윤건이 중심인물이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 심리파악을 제대로 하시면 1번 정답으로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틀날 아침 조선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누가? 윤건이. 그 청년도 윤건을 얼른 알아보고 마주와서 손을 잡았다. 귀국 가시는 길입니까? 네, 저도 이 차간에 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보는 것은요, 지금 이런 거 보이죠? 윤건에게 그의 기억만은 있었다. 윤건이 바라보기에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이제 여러분들께 서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윤건의 입장에서, 윤건의 시선에서 작품이 서술되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서술자 자체가 윤건은 아니에요. 그렇잖아. 윤건이가 나는 윤건이다 이렇게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작품 밖에 있는 신적인 어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윤건에 초점화해서 윤건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윤건의 시선에서 조선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윤건의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윤건의 시점에서 꽤 달랑거리는 친구로구나 하고 멸시를 느꼈다. 윤건의 속마음을 서술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철저히 윤건에 초점화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친구도 바라보고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윤건이 주인공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고, 같이 윤건의 시선에서 세계를 바라보면 되겠다. 이 청년의 마음은 안 나오잖아요. 이 청년의 마음은 안 나오고 청년을 바라보고 있는 윤건의 마음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작가도 여러분이 윤건에게 몰입하고 윤건의 심리에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너무나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이 아니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해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모든 인물들의 심리와 모든 인물들의 관점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초점화된 인물, 주인공의 관점에서만 인물의 심리를 서술해주고 사건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그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특정 인물, 주인공의 시점에서 함께 울고 웃기를 바라는 그런 세련된 서술, 현대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서술. 그게 뭐야?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말이야. 4번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특정 인물의 제안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윤건이 주인공이니까 윤건의 속마음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윤건의 심리에 몰입하면서 글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을 쭉 읽어봤을 때에는 처음에 윤건이 만난 이 지식인은요, 자꾸만 돈 얘기만 합니다. 취직은 하셨어요? 그렇죠. 뭐 어디를 희망하세요? 아니 지금 일제강점기고 나라의 주권이 일본한테 빼앗겼는데 지가 취직해서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윤건은 앞부분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편안히 쉴 자리 기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용감하게 우리 속에 와서 끼어서 일제를 향해서 일제에 대항해서 맞서는 독립운동가들 친구들을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나도 조선으로 가야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윤건이가 아니라 그 청년은 계속해서 취직은 했냐, 먹고 살 뭐 어떤 방편은 마련해 놨냐, 요런 얘기만 하니까 윤건의 귀에는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사형 지식인과 속물형 지식인의 어떤 대립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윤건의 심리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윤건은 뭐래? 자, 더 큰 운명에 있어서 우리는 길동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같은 땅으로 간다는 것보다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는 말자. 이렇게 윤건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 단순하게 한 차를 타고 그냥 한반도라는 지역으로 간다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이 한조선은요, 물리적 조선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 한반도라는 이제 그 어떤 땅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정신적 고향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눈앞에 있는 속물형 지식인을 내가 너무 미워하지 말자, 멸시하지 말자라는 어떤 스스로의 심리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쎄 걱정이 올시다 뭐 윤건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건이 뭐야? 자, 여기에서 은행 본점이요 라고 취직했다. 조선에 와서 나 돈 벌 준비 됐어요 라고 말하는 이 지식인에게서 윤건은 역시나 또 경멸감을 느낍니다. 어이구 이 속물. 그러면서 좋은데 취직하였습니다. 좋은데 취직하셨네요. 이건 반어법이란 말이야. 윤건은 속으로 아이고 아니나 다르겠어. 네가 그렇지 뭐. 속물형 인간이지 뭐. 어디에 취직했는지가 중요하지. 너는 조국의 어떤 그 광복에는 관심도 없지.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다는 것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에서 보면 저는 그래도 조선 사람들을 위해 취직한 거예요 라고 어떤 본인의 이 삐뚤어진 역사의식을 포장하려고 하는 인물의 모습 보기에서도 나왔는데, 자, 또 이제 속마음을 숨기고 좋은 해석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면 상대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지 않은 말이다. 이 속물형 인물에 대한 경멸감을 드러내지 않은 말이다. 지사형 인물의 말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인물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답도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요 이제 노동자의 모습은요 말 그대로 그 물리적 공간,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뭐 조국까지 뭐 이제 거창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고국산천, 실제로 한반도 일본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있는 그러한 어떤
실체적 땅으로서의 공간, 요렇게 노동자들은 고향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조선으로 간다는 것, 이런 건 정신적 의미의 고향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 의미의 고향이고, 한 고향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노동자가 하는 말이었죠. 아이고, 대구 지나서 김천이 고향입니다. 우리는 다 한 고향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그 정신적 가치로서의 고향, 조선,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김천, 물리적인 지역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요 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하는 데에서 민족 공동체라는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노동자들의 대사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고향을 어떻게 느낀다 그랬어? 보기에서 맞습니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 다시 얘기해서 고향 사람들과 고국산천, 그렇죠? 물리적 실체로서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동자라고 했으니까 정신적 의미의 고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얘는 이제 주인공의 말이긴 했지만, 그래, 그냥 단순한 물리적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 고향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잖아. 이런 맥락에서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여러모로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선지들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장면 단위로 짧게 요약해보면 좋습니다. 1931년 일제강점기에 동경에서 일본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지사형 지식인이 초점화된 인물이고 송무령 지식인을 만나고 뒤에는 노동자를 만나는데, 이 지사형 지식인과 송무령 지식인의 비교대조, 동시에 또 지사형 지식인과 노동자의 비교대조, 포인트 잘 잡으면서 우리는 이 지사형 지식인의 심리에 몰입하는 독해를 해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인물의 심리적 아픔과 희망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이 부분 데일리 퀴즈로 잘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두 눈 부릅뜨고, 그쵸? 한 발짝 한 발짝 넘어가다 보면 사실 내가 두려워했던 그곳이 내가 원했던 그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 1지문 읽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나도 1코칭 하느라 너무 고생했다. 자, 너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어. 1대1 피드백 나누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야기 주고받읍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 수고했어. 안녕. 내일 봅시다.